조선 명조 31년 1755년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용인 땅에서 10살 남짓한 아이 태수가 5냥에 팔려 부자상인 최대감의 집에 들어왔다. 태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마당 한쪽에 쌓인 낡은 문서 더미를 보고 흥미를 보였다. 어느 날 최대감이 거래처에서 받아온 100년 전 토지 문서를 살펴보며 진위를 묻자 태수는 종이를 만지고 코를 대며 진짜입니다. 당나무 종이는 100년 지나면 이렇게 부드럽고 먹 냄새가 나무처럼 구수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최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나중에 다른 전문가가 와서 확인하니 똑같은 말을 했다. 그는 태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집안에 있는 고문서 몇 개를 보여주며 진위를 물었다. 태수는 하나하나 종이를 비벼보고 먹 냄새를 맡은 뒤 이건 진짜, 이건 가짜라고 말했다. 최대감의 부인은 처음에 길거리에서 주운 아이를 어찌 믿으십니까? 라며 반대했지만 태수가 자기 시집 올 때 가져온 100년 된 족자를 보고 이건 선조 때 만들어진 진품입니다. 종이 결이 고우시고 먹이 깊습니다. 라고 말하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 아이가 범상치 않구나라며 태수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최대감은 태수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졌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 무렵 최대감의 집에는 큰 흰 개 백구가 살고 있었는데 백구는 검은 코와 길쭉한 귀를 가진 사냥개였다. 백구는 처음 본 태수에게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다가가 코를 비볐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말린 고기를 꺼내 백구에게 주며 착하구나, 백구야 라고 속삭였다.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고기를 받아먹고 태수 손을 핥았다. 그 뒤로 백구는 태수를 따라다니며 밤에는 함께 잠을 잤다. 최대감은 백구는 사람을 잘 안 따르는데 신기하구나 라고 말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직관 박기수가 최대감을 찾아왔다. 박기수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검은 도포를 입고 손에는 나침반을 들고 있었다. 그는 최대감에게 절을 하며 대감마님, 소인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기수는 용인 북쪽 삼키스계 하기나라와 앉는 명당이 있다며 그곳은 300냥이면 살 수 있으니 사두면 후손이 3대 내에 정승을 배출한다고 말했다. 최대감은 평소 풍수를 믿는 사람이라 귀가 솔깃했지만 300냥은 큰돈이라 망설였다. 박기수는 대감마님께서는 지금도 부자이시지만 이 땅을 사시면 자손 대대로 번영할 것입니다. 학은 천년을 사는 영물이고 학이 깃드는 곳은 천하의 명당입니다. 라고 설득했다. 최대감의 부인도 옆에서 영감, 우리 아들 장례를 위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라고 거들었다. 박기수는 토지 문서를 꺼내며 보십시오. 이 땅의 주인 이몽학이 급히 돈이 필요해 파는 것입니다. 한양부 도장도 찍혀 있고요. 라고 말했다. 최대감은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지만 글자가 빽빽해 잘 알 수가 없었다. 문서에는 땅의 위치, 크기, 경계, 주인 이름, 증인, 관청 인장 등이 적혀 있었다. 최대감은 이 땅이 정말 명당이요? 라고 물었고 박기수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산세가 용처럼 뻗어 있고 우리 앞에서 감싸고 학이 매일 날아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옆에서 태수가 조용히 다가와 영감님, 저 땅은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최대감은 깜짝 놀라 왜? 라고 물었고 태수는 문서를 가리키며 5가지 문제를 짚었다. 첫째, 종이가 너무 새 것이다. 당나무 종이는 20년만 지나도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변하는데 이 문서는 하얗다. 태수는 종이를 만져보며 진짜 오래된 종이는 이렇게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둘째, 먹 냄새가 이상하다. 진짜 먹은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들어 구수한데 이 문서에서는 약간 단 냄새가 난다. 태수는 코를 문서에 가까이 대며 이 냄새는 싼 숟가루를 섞은 먹입니다. 라고 말했다. 셋째, 한양부 인장이 비뚤어져 있다. 관청도장은 직선자로 재서 찍기 때문에 절대 비뚤어질 수 없다. 태수는 손가락으로 인장의 각도를 재며 이 도장은 왼쪽으로 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넷째, 토자의 마지막 획이 너무 길다. 조선 초기 글씨체는 가로획이 짧은데 이건 최근 유행하는 필체다. 태수는 다른 고문서를 꺼내 비교하며 보십시오. 진짜 옛날 글씨는 이렇게 짧습니다. 라고 보여주었다. 다섯째, 땅 주인 이름이 이몽학이다. 이몽학은 150년 전 선조 시절 역적이라 조선에서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태수는 경국대전의 역적의 이름은 후손이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태수가 말을 마치자 박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대감은 이게 사실이요? 라고 소리쳤고 박기수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라며 황급히 일어났다. 최대감은 당장 나가시오. 내가 한양부에 고발하겠소. 라고 외쳤고 박기수는 문서를 움켜쥐고 도망쳤다. 최대감의 부인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고 저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네라고 말했다. 최대감은 한참 동안 태수를 바라보다가 태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300냥을 날릴 뻔했구나라고 말하며 태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최대감의 부인도 태수야 정말 고맙구나.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마라고 말했다. 그날 밤 최대감은 태수에게 너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고 물었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아버지가 직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땅과 문서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최대감은 그럼 왜 여기까지 왔느냐? 고 물었고 태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지 이름은 이문열이고 경상도 안동에서 직관으로 일하셨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밤 우리 가족이 한양으로 가던 길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밤이 깊고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도적들은 얼굴을 가린 채 칼을 들고 나타나 우리 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을 막아서시다가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쓰러지는 걸 보고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저를 안고 도망치려 했지만 도적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묶어 어디론가 끌고 갔고 며칠 뒤 인신매매범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5냥에 팔렸고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타나 저를 부르십니다. 태수는 말을 마치고 눈물을 흘렸다. 최대감은 한숨을 쉬며 불쌍한 아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문서를 읽을 줄 아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찾아주마. 내게는 전국에 거래처가 있고 사람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고 약속했다. 최대감의 부인도 태수야, 우리가 내 부모님처럼 돌봐줄게. 이제 울지 마라라고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최대감은 한양부 관리 김재홍에게 편지를 보내 박기수를 고발했다. 편지에는 태수가 발견한 5가지 증거와 박기수의 인상착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김재홍은 즉시 포교를 보내 박기수를 잡아오라 했지만 박기수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하지만 사흘 뒤 용인 근처 주막에서 박기수가 발견되었고 그는 한양부로 압송되었다. 박기수는 술에 취해 주막 주인에게 나는 곧 큰 돈을 벌 거야라고 자랑하다가 주막 주인이 포교에게 신고한 것이었다. 신문 과정에서 박기수는 자신이 지난 5년간 12가문에게 가짜 명당을 팔아 총 2,400냥을 벌었다고 자백했다. 피해자 중에는 묘자리를 산 5가문, 집터를 산 4가문, 농토를 산 3가문이 있었다. 박기수는 저는 사람들이 명당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명당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한양 근처 산골에 가짜 학 둥지를 만들어 놓고 학이 날아온다는 소문을 퍼뜨린 뒤 땅을 비싸게 팔았다. 학 둥지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엮어 만든 것이었고 안에는 도공에게 인양을 주고 사온 흙으로 빚은 하갈 5개가 있었다. 도공은 하갈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박기수는 그냥 만들어라. 아무도 진짜를 본 사람이 없으니라고 대답했다. 학은 실제로 오지 않았지만 박기수가 고용한 사내가 먼 산에서 큰 흰천을 흔들면 사람들은 학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 박기수는 또한 땅 주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고 가짜 문서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종이를 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렸지만 완전히 낡아 보이지는 않았다. 먹은 구하기 어려운 소나무 그을은 대신 싼 숯가루를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단내가 났다. 인장은 한양부 관청 근처에서 일하던 목수에게 온양을 주고 도장 모양을 보고 나무에 새긴 것이었다. 목수는 나중에 저는 그게 사기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최대감과 태수는 박기수의 둥지가 있다는 산으로 갔다. 길을 걷는 동안 백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주변을 살폈다. 백구는 가끔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킁킁거리며 땅 냄새를 맡았다. 산기슭에 도착하자 과연 대나무로 엮은 둥지가 나무 위에 걸려 있었고 그 안에 흙으로 빚은 알이 5개 놓여 있었다. 최대감은
진짜 학은 이런 곳에 오지 않는다 더니라고 중얼거렸다. 태수는 학은 물가 갈대밭에 둥지를 짓고 알은 두세 개입니다. 여긴 물도 없고 나무 위라 학이 올 리 없습니다. 게다가 학알은 이렇게 둥글지 않고 약간 길쭉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왈왈왈 하고 짖기 시작했다. 백구는 꼬리를 세우고 둥지 아래 땅을 앞발로 긁었고 그곳에서 뼈 몇 개가 나왔다. 최대감은 깜짝 놀라 이게 사람 뼈냐? 고 물었지만 태수가 자세히 보니 돼지뼈였다. 누군가 여기 돼지뼈를 묻어놓았습니다. 아마 명당인 것처럼 꾸미려고요. 풍수에서는 짐승뼈가 많은 곳을 길지라 여기는 속설이 있습니다. 최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치밀한 놈이로구나 라고 말했다. 그때 숲속에서 붉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여우는 긴 꼬리를 흔들며 백구를 보더니 끽끽 소리를 내고 재빨리 도망쳤다. 백구는 쫓으려 했지만 태수가 그만 백구야라고 부르자 돌아왔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백구의 머리를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잘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어. 이 돼지뼈도 내가 찾았지라고 속삭였다.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태수 손을 핥았다. 최대감은 짐승도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라고 감탄했다. 돌아오는 길에 태수는 최대감에게 영감님, 혹시 박 선생이 만든 다른 가짜 땅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다. 최대감은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확인해야 다른 사람들도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박기수가 거래했다는 다른 땅을 찾아갔다. 그중 한 곳은 정말 물가 근처였고 태수는 이곳은 진짜 명당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땅 문서에 증인 이름이 두 개나 겹쳐 있었고 태수는 이것도 가짜입니다. 진짜 문서는 증인 이름을 한 번만 씁니다라고 설명했다. 최대감은 내 눈은 정말 정확하구나라고 감탄했다. 이 일로 태수는 한양에서 문서를 보는 아이로 소문이 났다. 박기수의 재판은 한 달에 걸쳐 형조와 의금부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형조는 일반 백성의 사기 사건을 다루고 의금부는 국가 문서 위조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두 기관이 협력했다. 심리 과정에서 박기수의 과거가 밝혀졌다. 그는 원래 직관 이문열의 제자였지만 땅을 보는 일보다 돈을 버는데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박기수는 없는 명당을 있다고 속여 한 가문에 비싼 값에 팔려다가 이문열에게 들켰다. 이문열은 내가 사람들을 속이면 풍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다. 풍수는 땅과 사람의 조화를 보는 학문이지 사기 도구가 아니다라며 박기수를 쫓아냈다. 박기수는 그 뒤로 이문열을 원망하며 복수를 꿈꿨고 3년 전 이문열 가족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도적대와 짜고 습격했다. 박기수는 한 달 전부터 이문열의 행로를 미행하며 언제 출발하는지 알아냈고 도적들에게 돈을 주고 습격을 부탁했다. 이문열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문열과 태수는 각각 다른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갔다. 박기수는 이문열을 경주 근처 탄광으로 보냈고 태수는 한양 근처 시장에 내다 팔았다. 박기수는 이문열이 어디로 갔는지 알았지만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함께 일한 목수는 유배 10년, 도공은 유배 5년을 받았다. 흰 천을 흔든 사내는 태형 100대를 맞고 풀려났다. 최대감은 즉시 이문열을 찾기 위해 200양을 들여 전국 각지에 사람을 보냈다. 사람들은 탄광, 농장, 항구를 뒤지며 이문열을 찾았고 넉 달 뒤 경주 근처 탄광에서 일하던 이문열을 찾아냈다. 이문열은 뼈만 남은 몸으로 아들을 보자 태수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태수도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매일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이문열은 태수가 어릴 적 자주 불러주던 노래를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름 위에 학이 날고 땅 아래 뿔이 깊다라고 노래했다. 이문열은 웃으며 그래, 내 아들이 맞구나. 내 어머니가 만든 노래였지. 내 어머니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라고 말했다. 태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문열과 태수는 최대감의 도움으로 다시 만났고 최대감은 두 사람에게 한양 근처에 작은 집과 밭 5마지기를 마련해 주었다. 최대감은 이건 태수가 나를 구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오라고 말했고 이문열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절을 했다.
이문열은 건강을 회복한 뒤 다시 직관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태수는 아버지를 도우며 땅과 문서를 보는 법을 더 배웠다. 그 무렵 한양부 관리 김재홍이 태수를 찾아와 조정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임금께서 너를 토문감정관으로 임명하고자 하신다. 이는 전국의 토지 문서를 검사해 가짜를 가려내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전했다. 태수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김재홍은 내가 박기수를 잡은 일이 이미 온 나라에 알려졌다. 임금께서 직접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영광으로 알아라라고 대답했다. 태수는 15살에 조정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첫 해에만 3247개의 토지 문서를 검사해 597개의 가짜를 찾아냈다. 가짜 비율은 18%가 넘었고 이는 전국이 놀랄만한 숫자였다. 태수는 낮에는 관청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버지와 함께 풍수와 문서를 공부했다. 태수는 자신이 배운 5가지 확인법을 정리해 토문변별법이라는 책을 썼다. 책에는 종이의 나이를 재는 법, 먹의 성분을 냄새로 구별하는 법, 인장의 각도를 자로 재는 법, 글씨체의 시대를 구분하는 법, 인명의 근기를 확인하는 법, 증인의 신분을 조사하는 법, 경계 표시의 진위를 가리는 법 등 7가지 방법이 담겨 있었다. 책의 서문의 태수는 문서는 사람과 땅 사이의 약속이다. 거짓 약속은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라고 썼다. 이 책은 조선뿐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에도 전해져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었다. 10년 뒤 태수는 전국을 돌며 지방 관리들에게 문서 감정법을 가르쳤고 그의 제자들이 각 고을에서 토지 분쟁을 해결했다. 가짜 토지 문서 비율은 10년 만에 3%로 떨어졌다. 태수는 25세 한양 근처 주막 주인 홍씨 부인의 딸 수키와 결혼했다. 홍씨 부인은 5년 전 박기수에게 소가 가짜 농토를 100량에 샀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최대감이 도와 돈을 돌려받았다. 홍씨 부인은 태수가 박기수를 잡은 일을 듣고 찾아와 은인입니다. 제 딸을 며느리로 삼아주십시오라며 절을 했다. 수키는 20살로 똑똑하고 상냥한 여자였고 글도 읽을 줄 알았다. 태수는 수키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혼인했다. 수키는 태수와 함께 전국을 돌며 토지 조사를 도왔다. 어느 날 태수가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의심스러운 문서를 보고 있을 때 마을 창고에 사는 회색 쥐 한 마리가 문서 귀퉁이를 갉아먹은 흔적을 발견했다. 태수는 쥐가 갉아먹은 부분이 인장 근처라는 걸 알아차렸고 자세히 보니 인장 아래 다른 도장 흔적이 숨어 있었다. 이는 원래 문서 위에 가짜 인장을 덧찍은 것이었고 쥐가 그 부분을 갉아먹어 드러난 것이었다. 태수는 쥐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주머니에서 마른 쌀 한 줌을 꺼내 창고 구석에 뿌려주었다. 회색 쥐는 작은 코를 벌렁거리며 쌀을 주워 먹었고 태수는 내 덕분에 또 가짜를 찾았구나 라고 속삭였다. 수키는 옆에서 보며 웃으며 당신은 짐승들한테도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태수는 백구도 나를 도와줬고 여우도 단서를 줬고 이 쥐도 진실을 보여줬어. 짐승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라고 대답했다. 태수와 수키는 세 자녀를 두었다. 큰아들 정수는 아버지처럼 토문감정관이 되었고 둘째 딸 영희는 한양 최고의 화가가 되어 고문서를 그림으로 남겼고 막내 아들 민수는 의원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다. 태수는 55살에 은퇴한 뒤 아버지 이문열과 함께 고향 안동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았다. 백구는 태수가 30살 때 늙어 죽었지만 태수는 백구를 집 뒤 산에 정성껏 묻어주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충직한 친구 백구, 여기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태수는 55세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무덤 앞에는 아들이 세운 큰 비석이 있다. 비석에는 정직한 눈은 거짓을 본다. 진실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훗날 조선 후기에 유명한 실학자 박지원이 전국을 유람하다가 태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다. 박지원은 태수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하고 자신의 저서 열하일기에 한 아이의 눈이 1000개의 사기를 막았고 한 아이의 마음이 만백성의 땅을 지켰다라는 글을 남겼다. 태수가 만든 토문변별법은 200년이 지난 뒤에도 쓰였고 지금도 한국의 고문서 전문가들이 그의 방법을 참고한다. 태수의 후손들은 대대로 토지 전문가가 되어 조선 말기까지 조정에서 일했다. 어느 봄날 태수의 무덤 앞에 흰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잠시 앉았다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학이 태수를 찾아온 진짜 명당의 증표라고 믿었다. 태수의 손자는 할아버지는 가짜 명당을 막았지만 할아버지 자신이 진짜 명당이었다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태수의 무덤을 찾아와 절을 하고 저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학은 천천히 날개를 펼치며 구름 위로 사라졌고 그 모습은 마치 태수가 부른 노래처럼 아름다웠다.